네, 안녕하세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프로세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프로세스 모델 4개를 저희가 이미 보았고요. 아직 2개가 더 남아서 2개를 더 봐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 포커스가 아니고 지원 프로세스 쪽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론 파트도 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못 본 프로세스가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업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1999년도에 이제 제시가 된 모델인데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로 생각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 이런 단계들이 그냥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에서 요구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 단계가 이렇게 트랜지션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진행이 됩니다. 설계도 한 중간 정도에 진행이 되긴 하지만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그 다음 가고 구조 단계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요. 구현 단계도 보게 되면 어떤 설계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전부터 프로토타이핑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테스팅도 꼭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게 되면 앞부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계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이 아니고 인식 단계, 인셉션 단계, 일레보레이션 단계, 컨스트럭션 단계, 트랜지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레보레이션 단계에서도 인셉션 단계에서도 요구사항 모델링, 요구사항 설계 조금이지만 이런 것들 형상 관리, 변경 관리, 프로젝트 관리,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일레보레이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각 단계로 생각했던 활동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션의 문제지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격자는 각각의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는 점증적인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Iterative and Incremental Proces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입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도입 단계에서 하는 활동은 뭐냐?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오는 단계가 도입 단계인데 도입 단계에서는 1회 혹은 2회 정도의 반복으로 도입 단계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는 주로 유즈 케이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구조, 프로세스 단계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유즈 케이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UML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UML을 만든 사람이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라고 해서 이 UML은 OO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을 위한 단일화된 모델링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언어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란 말이냐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UML을 만든 세 사람이 모여서 다시 만든 것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유즈 케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유즈 케이스 모델이라는 것이 이 UML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목표 파트를 보게 되면 도입에서의 목표는 프로세스의 비전과 범위를 정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을 보게 되면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개발 범위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입 단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목표가 굉장히 확실해지는 그 파트가 도입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정년, 정교화, 일레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보게 되면 그냥 개요적으로는 여러 번의 반복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를 작성하며 아키텍처 설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활동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키텍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키텍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컴포넌트를 구현을 할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사항을 보게 되면 요구사항을 명세화하는 작업 필요하고요. 아키텍처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프로토타이핑하는 작업들이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일레보레이션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데요. 아키텍처 설계를 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의 일레보레이션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축, 컨스트럭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남아있는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구현하고 통합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목표 환경에 점증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축에서의 목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 인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에 대한 준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상대 사항은 설계를 주로 하고 구현을 주로 하는 활동이고요. 이 활동이 끝나면 시스템이 나오는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요. 트랜지션 단계는 시스템을 실전에 배치하고 사용자들을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 테스팅, 결함 수정, 기능 개선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유지 보수 활동을 수행하고 교육 지원을 하는 활동들이 전환에서 발생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이런 목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스팅 활동을 해서 제품의 목표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테스팅에서 우리가 찾아낸 오류를 수정하고 기능을 수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사항으로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교육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장표는 제품 배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배포되고 활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전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로 인셉션 단계, 일러보레이션 단계, 컨스트럭션 단계, 트랜지션 단계를 우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의 장점을 보게 되면 장점은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잘 문서화되어 있어서 교육받기가 좋고 고객의 요구 변경과 관련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빠르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이게 점증적인 방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단점이라고 하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합니다. 즉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건 되게 짧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는 모든 활동이 인셉션, 일레보레이션, 컨스트럭션, 트랜지션에서 다들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따라서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참여자의 협동, 의사소통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되지 않은 개발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형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UP, Unified Process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로는 Agile Proces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ile Process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앞에서 Unified Process랑 동일하게 점증적 그리고 점증적 방법론, 인크리멘탈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주기로 개발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죠, 제품을.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전체로 완성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자일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세스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하여튼 기존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터폴 모델은 문서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에자일은 문서가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풀 모델은 다시 문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서보다는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가 에자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폴하고 에자일을 비교하면 에자일의 차이점을 굉장히 크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워터폴의 단점은 요구사항의 변경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에자일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프로젝트 중간에 바뀌는 요구사항을 고려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짧은 주기 동안에는 요구 정의에서 구현 테스트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반복 주기의 반성 의견을 그 다음에 계획에 포함을 하는 그런 식의 네 가지의 특성을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프로세스에서 대표적인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용자 스토리라는 것은 그냥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빌드와 통합을 합니다. 메일 빌드와 통합을 하는 데는 그 안에 내포된 기능이 있는데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해서 CI 도구들 툴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합 빌드 자동화를 하죠. 그래서 이 자동화 기반으로 해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스트 주도 개발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 CI를 하게 되면 빌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테스트 주도 개발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페어 프로그래밍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은 개발자 두 명이 하나의 모니터, 하여튼간 모니터는 두 개 있어도 상관없겠죠. 하여튼간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가 일단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번 릴리스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키텍처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개발을 할 때 맨 처음부터 모든 어떤 기술적인 사항과 구현의 디테일을 알고 들어가는 개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현 부분, 그리고 기술 부분, 아키텍처 부분에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프로토타이핑 하는 것을 우리가 아키텍처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릴리즈 계획을 하고 반복 사이클 합니다. 즉 반복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사이클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오는 것을, 스토리라는 건 요구사항이죠. 새로운 요구사항이 오는 것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의 어떤 오류도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 스토리에서 테스트 시나리오가 도출이 돼서 테스트 케이스로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승인이 있고 작은 릴리즈가 진행되는 것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럼이라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XP랑 비슷한데요. 이 스크럼은 좀 더 잘 그 프로세스의 형태를 갖춘 그러한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팀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짧은 주기를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업과 역할과 결과물, 이렇게 작업, 역할, 결과물을 정의한 굉장히 미니멀한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백로그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용자 스토리라고 했죠? 스토리. 그거를 우리가 엑셀 파일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엑셀 파일을 우리가 백로그라고 부른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짧은 주기 스프린트라고 하는 건요, 이건 하나의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1, 이터레이션 2, 이터레이션 3, 그리고 익스트림하고 이건 똑같은데 그걸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의 백로그가 있고 이터레이션 할 땐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가죠. 그걸 우리가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하고, 이게 이 스크럼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2 내지 4주 내에 개발을 완료를 하고 릴리즈를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포 가능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스크럼 미팅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스크럼 미팅은 이 24 hour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냥 커피 타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타임을 하면서 자기가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뭐 길 필요도 없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또 흩어져서 자기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스크럼 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4개의 고전적인 프로세스 모델과 2개의 그날은 상대적으로 최신의 프로세스 모델 2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프로세스는 보게 되면 ISO IC 1207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이게 이제 표준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는 표준인데요. 여기에서 정의한 이제 프로세스 그룹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개발 프로세스에만 포커스 맞추고 있죠. 특히 이 유지 보수 프로세스도 아니고 단지 이 개발 프로세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회사에서는 이 개발 프로세스는 굉장히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획득 프로세스와 공급 프로세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운영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관리랑 개선 프로세스, 그리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문서와 형상관리, 품질 보증, 문제 해결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ISO IC 1207 표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관리 프로세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3가지 축이 있는 거죠. 그 3가지 축이 뭐냐면 품질이 있고, 원하는 품질을 기한과 비용 내에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 계획을 하는 작업, 모니터링 하는 작업, 제어하는 작업, 분석하는 작업 모두 다 관리 프로세스에 포함이 됩니다.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제어는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므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품질 보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 프로세스는 2가지가 대상인 거죠. 제품도 있겠지만, 우린 제품에 포커스 맞추고 있겠지만, 사실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헛뿌리의 말대로 하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지 결국 그 다음 제품을 만들 때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와 프로덕트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펙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결과에 결함을 찾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인스펙션 프로세스입니다. 정의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동료 그룹이 작업 결과를 검사하는 것도 인스펙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 조사하다죠. 그래서 인스펙트의 명사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인스펙션 프로세스. 즉 여러분들이 그 동료가 만든 거를 그냥 리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하는 활동 자체도 리뷰를 해서 결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조사가 아니면 다르게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품질 보증 프로세스가 되고요. 형성관리 프로세스도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발생하는 변경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출물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코딩의 산출물은 소스 파일이죠. 소스 파일입니다. 소스 파일 1, 소스 파일 2, 소스 파일 3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도 형상 관리에 해당이 되고,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문서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중에 발생하는 모든 변경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개발 작업과 독립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성 관리의 툴로 GitHub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찬찬히 알아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는 지원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원 관리 프로세스에서 일단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관리가 있었고, 두 번째 품질 관리를 위한 부분, 품질 보증 프로세스가 있었고, 세 번째 형상 관리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요구사항 관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각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정의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때 해야만 하는 작업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나타내지 않고 구체적인 산출물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방법, 너가 이때 뭐 해야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툴을 써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를 모두 다 기술하는 것을 방법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방법론을 보게 되면 구조적인 방법론은 옛날에 많이 하던 방식이죠.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쪼개서 구조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를 작성하고 모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자료 흐름도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 학생이 있고 학생은 인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튜던트 파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흐름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정보공학 방법론도 있습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은 쉽게 이제 베이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I 업체에서 많이 쓰는 SI 업체라고 하는 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업에도 어떤 그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로 보게 되면 학교의 SI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목 등록 시스템 그리고 뭐 입학하고 퇴사하고 뭐 이런 직원 관리 시스템 직원이나 학생 그리고 교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름 시스템이라서 비교과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시스템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듯이 데이터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면 ERD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테이션으로 이제 어떤 관련성을 가진 이러한 테이블 간의 어떤 흐름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리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외에 프로세스들을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설계하는 부분과 이 위에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정보공학 방법론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할과 정복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공학적인 접근을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겠지만 그 구조적인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모두 다 프로세스랑 데이터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제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일단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 객체지향 방법론인데 그 뒤에서 잠시 설명하고요. 정보공학 방법론의 절차를 보게 되면 처음에 정보 전략 계획이 있고 비즈니스 영역 분석이 있고 비즈니스 설계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근데 한계가 있어서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어떤 프로세스와 그리고 엔터티를 같이 묻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객체에 대한 데이터와 메소드를 같이 묻자는 거죠. 자료와 함수를 가까운 곳에 정의를 해서 객체로 묶어서 객체 사이에 메시지를 호출하고 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해서 좀 더 실제 세계를 바로 컴퓨터에다가 모델링을 함으로써 실제 세계의 문제를 컴퓨터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객체지향 패러다임 및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구조적 방법론과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보게 되면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로직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나 구조적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계 관심사는 함수가 위주고요. 설계 핵심은 모듈이 됩니다. 모듈 이꼴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 방법은 프로그래밍 기법이 있습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은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인데요. 이게 앞에 구조적 방법론이 프로그램 로직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인 부분이 구조적 방법과 다르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 중심이고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며 그리고 케이스 도구를 사용하여 공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설계 관심사는 데이터 자료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은 엔터티입니다. 그래서 엔터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엔터티 이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방법은 기업의 전략 및 산출물 중심, 즉 결국 산출물이라고 하는 건 아웃풋 혹은 인풋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직이고 여기는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넣어두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객체지향 방법론은 이 로직하고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 로직과 데이터가 그렇게 연계가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직과 데이터가 서로 별도로 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한 부분이 객체지향 방법론이고 따라서 하나의 덩어리에 로직과 데이터를 다 넣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객체지향 방법론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중심은 자료와 함수를 묶은 여기 함수가 있고 여기 자료가 있었죠. 자료와 함수를 묶은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유즈 케이스로 분석을 하고 그 통합된 클래스를 도출을 해서 상호작용 가능한 객체들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이 객체지향 방법론이고 이제까지 이 객체지향 방법론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론이 나오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대세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 관심사는 자료와 함수를 둘 다 묶은 클래스 혹은 객체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의 방법은 이렇게 현실 세계의 어떤 시스템을 모니터링한 이런 것들이 설계의 표현의 핵심에 있는 것이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에 관련돼서도 연습 문제를 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연습 문제와 그리고 플러스 책 뒤에도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에서 중간하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낸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동영상을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